한국 경제는 대략 2012년쯤 그때부터 이상 징후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코로나 때 충격이 컸고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트럼프 재선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겹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시점에도 지금 환율이 1,450원, 6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1,500원 선 위협도 좀 있고.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를 진단하신다면요? 한국 경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위기인 건 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 경제는 대략 2012년쯤 코로나 이전이죠. 그때부터 이상 징후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계속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코로나 때 충격이 컸고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라든지 또 트럼프 또 재선이라든지 또 이런 면들이 겹치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찾지 못한 상황이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상황은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다 사실 경기 침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도 경기 침체가 되어야 되는데 전 세계 국면이 지금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만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고 또 그런 효과들이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면서 미국만 조금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어떤 분위기 속에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특별히 여기에다가 국내의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요? 어떤 하나만 특별히 위기의 진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한 20년 이상 한국 경제가 성장을 해왔던, 특별히 외환위기 이후로 해왔던 시스템들이 그게 이제 산업의 시스템이라든지 또 경제라든지 사회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미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든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원히 무한히 성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그래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어떤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성공적으로 시스템 전환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또 여기에다가 물론 이제 그것의 부작용일 수도 있는데 내수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의 문제, 이게 이제 드디어 생산 가능 인구, 또 그게 사실은 소비 인구거든요. 거기에서도 이제 성장의 한계, 그리고 이제 축소에 들어간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돌파구로 찾기 위해서 사실 오랫동안 한 1, 20년 동안 부동산 경기 부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산 효과에 의해서 내가 일자리, 즉 노동 효과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자산 효과로 대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실제로 지난 한 1, 20년 동안 그랬었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투자해야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도 역시 한계에 도달한 거죠. 그게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제 부채가 지금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특별히 개인의 부채,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죠. 그게 이제 거꾸로 이제는 다시 자산 효과가 있을 때는 그게 소득 효과 좀 덜하더라도 그걸 통해 소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도달하고 이제는 거꾸로 가격이 떨어지고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특별히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금리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굉장히 커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비 축소를 하고 있는 게 내수 시장의 악순환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내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거기에 연관돼 있는 주식 시장의 주가 하락을 또 촉진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그게 이제 두 가지의 힘이 있는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여파로 한국이 좀 타겟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력 사업들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4차 산업의 주력 사업이 드디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 그러니까 미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 인해서 현재 기존 산업의 수출은 환율 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혹은 미래에 대한 시장의 평가들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게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이탈을 하고 그건 또 미국의 자본이 쏠리는 현상과 또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본이 이탈하면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오지 못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율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적정 수준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수출의 어떤 측면에서는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환율 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출에 있어서의 어떤 환율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은 그런 어떤 위기들이 외환 시장에도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시점에도 지금 환율이 1,450원, 60원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1,500원 선 위협도 좀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내년 하반기, 중반 이후부터 만약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이제 글로벌 지금 위크한 상황이 무너지면서 1,500원 선을 다시 한번 뛰어넘는 그런 어떤 위기도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에 대한 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더욱더 추가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있고 총체적 위기에 있고, 그러나 이 위기가 금방 끝날 위기는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환율로 인해 국내 경제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되나요? 첫 번째로는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수출에서는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걸 막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출을 하려면 사실 부품과 소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원자재를. 수입 물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수에서 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수의 소비가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것만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결국 또 외국에서 또 수입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수출에 대한 환율 효과, 이득이 수입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못 미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비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또 물가에 대한 어떤 위기감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소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되고 위축을 주게 되고, 그게 금리 문제, 비세 문제와 연결되면서 사실은 소비 시장의 어떤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것이 사실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도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물론 이제 저가 매수나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어떤 자본 투자 혹은 자본에 대한 유입이 있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조금 개선이 되려면 사실은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은 골문 상황이에요. 그러면 치유를 하려면 이걸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한번 크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좀 정리를 해야 자본에 대한 좀 선순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환율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거꾸로 보면 환율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인데요. 그거는 사실은 화폐 가치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경제, 국가의 힘에 대한 그것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의 문제는 단순히 1,400원 중반을 가냐 500원, 1,500원을 가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율을 국가가 개입을 해서 얼마를 방어하느냐 아주 표면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환율 원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 뭐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극단적인 위기가 지나가면 해소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소가 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봐야 됩니다. 골목을 터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좀 더 위기가 커지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을 터트려서 생존할 수 없는 경제적 주체들은 일정 수준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치유는 아닙니다. 표면적인 거고요. 그것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파산한 개인이나 파산한 어떤 기업이라면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들을 마련하고 그 여력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동시에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면적으로라도 그걸 터트리는 게 좀 필요한데, 그래서 일부 좀비 기업이라든지 혹은 더 이상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이나 이런 경제적 주체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상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것을 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 비효율적인 경제적인 상황들을 수술을 통해서 좀 정리하고
해소하는 것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같은 나라는 지금 또 글로벌화돼 있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경기 침체를 선택한다고 해서 이게 경기 침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 꼭 이건 우리뿐만 아닌데 유럽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유럽도 표면적인 경제 성장률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유럽이 더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2%대 전후로 왔다 갔다 경제 성장률이 수치적으로는 뭐 체감하는 건 다르겠지만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유럽의 경우는 그 수치조차도 독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제로 뭐 이렇게 되고요. 프랑스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표면적인 경제 구조를 해소하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지금 경제의 경기 침체 부분들을 트리거 역할을 해야 되는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짜 경기 침체는 미국이 언제 경기 침체에 빠지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미국도 뭐 표면적으로 굉장히 수치들은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분석하는 바에 의하면 미국이 대략 내년도 여름 지나서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기간에 들어가야 전 세계가 현재 불안하게 있는 혹은 아직 골마서 이게 터트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비효율성들을 터트려서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5년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올해보다 더 안 좋습니다. 2024년보다 더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동조화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한번 크게 출렁여서 경기 침체를 다 빠져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다 개선해야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 호황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체를 거쳐야 호황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등을 못하는 거, 호황기로 못하는 거, 혹은 어쩌든지 안정기로 못 가는 것은 침체를 아직 못 겪었기 때문에 그게 겪어야 되는 겁니다. 겪을 건 겪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게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미국 때문에 미뤄지다 보니까 지금 미뤄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내년이 좀 더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내년 1월 20일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트럼프 2기에 미국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트럼프 2기의 미국을 좀 예상을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굳이 평가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1기와 2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2기의 차이는 1기보다는 학습 효과가 있다. 그 학습 효과가 반영됐다라는 게 트럼프가 지금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충성파로 다 교체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1기의 학습 효과입니다. 1기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들의 힘이 약화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자기의 충성파로 자기 말대로 모든 걸 다 그대로 밀고 가는 반대 없이 이게 이제 트럼프 2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김 또 트럼프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빠르고 강력할 수 있다. 그리고 혼란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중요한 특색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뭐 제가 패권 전쟁이라는 책에서도 다뤘지만 1기 때는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은 패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국 우선주의 좀 더 하면 패권주의거든요. 미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강력한 미국을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트럼프 1기는 그것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역전쟁을 썼습니다. 물론 이번 2기 때도 1기 때보다 더 강한 관세를 때리겠다. 뭐 보편적 관세도 때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뭐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역전쟁은 그다지 1기 때 이미 효과가 크게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무역전쟁은 엄포용이고요. 무역전쟁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없고 대신 이번에는 트럼프가 들고 나온 게 트럼프의 정책들을 쭉 다시 이면을 뒤집어 보면 화폐전쟁을 끌고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트럼프 1기 때는 무역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고 2기 때는 무역전쟁은 하나의 그 도구이고 화폐전쟁이 진정하게 꺼내든 무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 패권 전쟁이라는 신간을 내셨습니다.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의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집중해 있는데 엄밀히 보면 왜 트럼프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됐을까라고 보면 거꾸로 트럼프가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보면 미국의 지금 상황이 미국의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류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트럼프 같은 인물을 요구하는 그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이 말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같은 지원에 해당하는 강대국이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뢰, 관용, 뭐 이런 나이스한 면들을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패권들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을 조금 더 강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하게 신뢰를 좀 얻어야 된다. 미국의 역할도 잘하고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그 균형자 역할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되고 내가 손해를 보지만 약속도 지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어떤 그 위상, 미국의 신뢰 뭐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미국의 그 지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고 지위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현재 미국의 상황은 그걸로는 미국의 위대함, 미국의 강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미국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미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해서 그게 군사적인 힘이든 폭력적 힘이든 혹은 화폐의 힘이든 무역의 힘이든 그 모든 힘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은 트럼피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트럼프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의 사회 전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잠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말은 그게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미국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주장들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먹히고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굳이 뭐 비단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를 때리고 관세 전쟁을 막 하고 브릭스에는 막 100%, 자동차 뭐 중국의 전기차에서는 뭐 1000%를 막 관세를 때리고 중국에는 뭐 50%, 60%막 관세를 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밖에서 보면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얘기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 국민의 57%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찬성합니다. 그게 트럼피즘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민들의 특별히 주류 세력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추락, 약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이해할 때 혹은 미국을 이해할 때 앞으로 미국의 정책들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 미국의 근본적인 상황에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다음에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미국 다음에 새로운 패권국이 단기적인 시간 안에 등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미국이 약해지긴 했지만 미국의 어떤 지원의 지위 유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20-30년은 더 갈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을 대체하는 패권국이 오려면 모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그리고 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미국의 어떤 그 경제력 수준에서는 미국을 능가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명목 GDP도 미국을 능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장의 지배력도 경제적 뭐 GDP의 규모에서의 어떤 그것도 좀 능가를 좀 해야 되고 화폐 가치에서도 상당히 더 신뢰도를 더 얻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한때 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중국이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 라고 기대를 얻었지만 저는 뭐 그때도 중국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제가 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그때 예측하기를 앞으로 최악의 경우 중국이 40년 이내에 명목 GDP조차도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뭐 실제로 현재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미국을 대체할 만한 국가는 당분간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미국의 힘은 약해지지만 그래도 대체 국가가 없기 때문에 패권국의 지위는 앞으로도 뭐 최소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 이상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2008년 미국의 대위기에도 중국이 이길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환산이 컸었어요. 저는 환산을 걷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는 영미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든지 이걸로 대변되는 그 자본주의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중국식 자본주의가 어떤 새로운 대안이다. 라는 어떤 환상까지도 너무 가졌어요. 그리고 중국이 규모가 막 크게 올라오고 사실 경제가 농업 국가에서 공업 국가로 막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률이 20%, 15%, 막 10%막 이렇게 되니까 이 기세면 이걸 트렌드 프로젝트 쫙 하면 순식간에 뭐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10년 안에 미국의 명목 GDP를 초월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예측이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자본주의는 영미식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없다. 제가 정확히 이 비유를 들었는데 중국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 실패했던 그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의 자본주의입니다. 국가 주도적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의 한계에 반드시 도달한다. 그리고 그 대안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 중국이 그렇게 성장률이 계속 상승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선진국을 봤을 때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반영을 했을 때 그건 당연히 미국은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2 내지 3%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단계로 가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2, 3%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프로젝션을 하고 예측을 하고, 중국은 20%에서 15%, 15%에서 10%, 10%에서 8%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팅가 떨어진 걸 반영해야 되는데 계속 그때는 그 당시에도 8에서 10%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을 두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넘겠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로 비합리적인 가정이다. 오히려 정상적으로 중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성장률도 떨어진다라는 걸 반영을 해야 됐고요. 또 하나는 최악의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속도를 보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아까 이제 그게 이제 부작용인데요. 국가가 주도하는 독재적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독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국가들의 성장률은 우리가 기존의 선진국에서 얘기하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민주주의적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예를 들면 10%에서 8%, 8%에서 6% 계단 떨어지는 게, 그걸 반영하면 중국도 실제로 그랬고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반영하면 결국에는 그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을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예측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중국 같은 나라도 시진핑이 경제 운영을 하지만 경제 신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것에 나타나는 문제, 경기 침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문제, 부동산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라든지 산업의 어떤 구조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정책적으로 남들이 쓰지 않는 정책을 막 퍼붓는다고 해도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빚을 막 내서 부동산을 사라고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면 사람들이 그걸 또 쫓아가기 위해서 많은 부채를 내잖아요. 그러면 부채는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채를 다 탕감해주지 않는 한 부채가 나타나는 부작용, 경제적 부작용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늦게 나타나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반영하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것은 40년 이내는 불가능하다. 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제 예측이 탁월했던 건 아니고요. 저처럼 예측하는 게 정상적인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졌던 것뿐이죠. 과거를 미뤄봤을 때 패권국이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과거를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패권의 이제 변화 역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세계 경제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패권 지위를 잃은 국가의 충격이 이제 컸던 거죠. 물론 그게 이제 패권국이 바뀌면서 글로벌 이제 무역이라든지 통화의 질서들이 많이 바뀌죠. 그런 부분들은 각 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그것을 제외한 어떤 경제적인 충격 뭐 이런 것들은 굳이 패권국이 바뀐다고 해서 주변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